사실 티모시는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는구나. 뭐 뮤지컬도 했지, 음악도 연주했지. 애가 비리비리하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저거 준에서 연기 하나 저거 이거 좀 걱정된다 했는데 이 편에서 샤우팅하는 걸 딱 보고 와 위압감이 느껴져서 그러니까요. 얘가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였어? 티모시 샬라메 하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연기가 다양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근데 아직도 이건 티모시 샬라메가 아니잖아. 이건 안 어울리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평론가님께서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를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한 줄 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라플위클리 최초로 배우 한 명을 깊게 디깅해 보려고 하는데 요즘 할리우드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 중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다 주목을 받고 좀 패션 위크 같은 행사 있을 때는 또 패션의 아이콘으로 최근에는 또 뉴욕 닉스가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때 막 경기장에 와서 매체 마이크 뺏어다가 막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시대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티모시 샬라메를 첫 배우로 선정을 했고요. 또 드디어 마티 슈프림이 우리나라에 개봉을 하게 됐죠. 그래서 티모시 샬라메를 한번 깊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티모시 샬라메 영화를 이제 따로 찾아서 안 본 것들을 막 보다 보니까 저도 뭐 듄이나 뭐 원카 이런 것들은 봤는데 프렌치 디스패치 의외로. 뭐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이런 것들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몰아서 막 좀 보다 보니까 그 작품 속의 어떤 그 배역이랑 역할 이런 것들이 딱 보이는데 이걸 목적을 딱 가지고 영화를 보니까 네네. 뭔가 그 티모시 샬라메라는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 네. 그래갖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제 할리우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영화계도 마찬가지일 텐데 요즘 뭐라 그럴까 이제 소위 관객들의 확고한 신뢰와 인기를 가지고 극장가를 점령하다시피 하는 가장 강력한 스타 파워를 발휘하는 배우 보통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40대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막 50대 이렇단 네.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20대 굉장히 젊은 배우들이 상대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스타로서나 배우로서의 광휘를 이렇게 펼쳐내는데 시간이 보통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막 30이 넘긴 했으나 만으로 굳이 따지면 네. 딱 만으로 30살이잖아요. 20대 정도의 스타가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최고로 가장 각광받는 전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샬라메의 어떤 연기력 혹은 그 스타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티모시 샬라메한테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이제 야심도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티모시 샬라메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소년스럽고 약간 보호 본능 불러일으키고 이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본인의 어떤 배우로서의 야심이 굉장한 사람인 것 같고요. 바로 본인이 참 한쪽으로는 청춘 스타의 어떤 이 대로가 쫙 뻗어져 있는데 일부러 막 가시밭길 가기도 하고 막 바닷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고 스스로의 네. 길을 개척해 나가는 또 그런 또 의외의 태평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30이 된 젊은 배우고 뉴욕 그것도 맨하탄에서 나고 자랐죠. 그래서 이 티모시 샬라메가 출연한 인터뷰 영상 같은 걸 보면 진짜 말을 빨리 해요. 막 속사포같이 랩하듯이 얘기하는 걸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덕후들 특징인데. 네. 근데 이게 영어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이 프랑스어도 뭐 97% 수준의 완벽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로도 그런 속사포 토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인 이중 국적자고 본인과 누나가 모두 프랑스어가 유창하죠. 누나 폴린 샬라메도 배우 활동을 해서 이번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서 뭐 잠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프랑스 문화에도 굉장히 또 정서적으로도 아는 바가 많아서 프렌치 디스패치를 촬영할 때도 그런 점이 또 유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막 귀공자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아까 저희 네. 방송하기 전에 평론가님께서 네. 티모시 샤랄라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이미지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죠. 사실 초반에는 티모시가 굉장히 일찍부터 연기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꽃미남 아역 같고 출신이기도 그럴 때는 하죠. 아, 너무 최고가 왜소하다. 또 그냥 청춘 스타지 뭐 주연감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예, 바로 그 근데 점이에요. 연기력으로 증명을 했죠. 그게 아니라는 걸. 평론가님께서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를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한 줄 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년의 얼굴을 한 야망. 나 좀 치는 거야? 난 너무 와닿는데요. 저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너무 충격적인 걸 들어가지고 사실은 본인이 배우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그 히스 레저가 연기한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를 보고 조커. 예, 연기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에 출연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진짜 어릴 때예요. 17살 때인데 그때 딱 열흘 찍었대요. 근데 열흘이 끝나갔을 때 이 자기 트레일러를 이렇게 갔는데 그 트레일러의 화장실에 문을 열었더니 변기에 누가 이를 봐놨어요? 흔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엄청 큰. 개인 트레일러. 자기 혼자 쓰는 트레일러인데 당연히 논란? 놀란 감독님한테도 저 혹시 저 변기에 했더니 놀란 감독이 손가락으로 맥커너이 이렇게 가리키니까 맥커너이가 악마같이 웃고 있더래요. 뭐야? 맥커너이가 기념품이라고. 그럼 일부러 안 내린 거예요, 선물로? 너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굿바이 선물로 남긴 거예요. 뭐야 이게 이게?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얘기구나. 나는 그래서 선배 감독들, 선배 연기자들하고 연기하고 있었던 일들을 뭐 인터뷰하면서 얘기하고 할 때 보면 진심으로 엄청 존경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에 매튜 맥커너이 형님이 같이 연기하면서 내 고민도 들어주고 또 나 굿바이 선물로 이렇게 주고 아무리 저도 동진 형님 존경하지만 제발 존경하지 만약에 마. 그러면 동진 형님이 그렇게, 제발 존경하지 마.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선물로 마지막에 저희 집에 갑자기, 와서 생각도 하기 집이 싫어. 아니에요. 저는 조스 드렸는데 오셔갖고 이제 조스 모양의 다른 거를 내가 잘할게 한 다음에 이게 뭐야? 밥 친구인데 이런 얘기도 되나 우리? 8월 1일 저녁 6시 홈피드 센터 한화에서 열리는 라플 위클리 무비 살롱 영화 오디세이 프리뷰 특강. 저희 3MC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영화 오디세이 예습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이 라플 위클리 최초 첫 번째 공식 팬 미러빈 만큼 강의 후 사인회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닥친 여러분 한 분 한 분 꼭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유튜브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세요. 가장 최근작이었던 마티 슈프림 우리 셋 다 봤잖아요. 네.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마티 네. 슈프림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탁구 영화 딱 그걸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게 스포츠 영화구나. 그쵸. 그럼 이게 뭔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뭔가 그 땀, 허슬링. 고뇌, 열정.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탁구로 이제 점점 성공해 나가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실화의 탁구 선수의 어떤 이야기 모티브를 얻긴 했는데 네. 완전 가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마티 리스만이라는 네. 길거리 탁구로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100% 전기를 따온 게 아니라 이제 맞아요. 모티브로 영감을 받아서 창작한 이야기죠. 근데 이 영화가 탁구 얘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네, 물론 탁구를 하는 씬 자체가 기가 막히게 또 잘 나와서 굉장히 긴박하기도 하고 굉장히 막 처절하기도 한데 네. 중요한 건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원하는 탁구 선수가 나오는 영화는 로키 같이 이런 게 있어야 돼. 정점으로 향해서 가고 정직하게. 그래서 처음에 딱 보고 뭐야? 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꽤 길잖아요, 영화가. 네. 진짜 숨도 안 쉬고 왔어요. 왜냐면 굉장히 전개가 재밌잖아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순간도 안정적인 순간이 없어요. 야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저는 이제 고민이 든 게 뭐였냐면 왜 탁구를 했을까? 네, 탁구 선수의 어떤 특징을 가져온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탁구 선수의 뇌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단순 반사신경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탁구공은 워낙에 빠르고 회전도 많다 보니까 이게 공을 보면서 치면 이미 늦어요. 네. 그것 때문에 상대 자세나 라켓 각도나 손의 움직임, 혹은 손목의 움직임, 어깨 방향 이런 거를 전부 예측을 해서 어디로 날아올지를 보고 쳐야 된단 말이죠. 또 이제 패턴 인식 능력. 이 쟤는 어느 코스로 잘 치는 애다. 그리고 이 패턴에서 내가 짧게 칠지 밀어 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도 잘하고 패턴 인식도 잘해갖고 빠르게 그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읽고 반응을 해야 돼. 네. 근데 영화를 보면은 극 중에 마티가 네. 막 달변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또 속사포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임기응변으로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탁구에서의 이 패턴 인식 능력과 예측하는 능력, 내 쪽으로 흐름을 바꾸는 그 능력을 약간 인간관계로 확장한 게 아닌가? 네, 특히나 이제 절차 기억이라고 해서 네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탁구 선수들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치는 거죠. 눈에도 막 안 보여요, 공이. 이 마티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무언가를 해온 이 인생에서 좀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이걸 보고서 이게 대단히 어떤 그리고 또 충동성이나 집착을 봤을 때도 탁구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포츠 선수의 투지가 인생에 대한 성공에 대한 갈망 이런 건 좀 표현이 된 거 아닌가? 어쩌면 그런 탁구 경기를 영화화한 영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티모시 샬라메 연기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본 티모시 샬라메의 최고 연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을 탔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약간 비유해서 어차피 탁구 영화니까 핑퐁 같은 연기가 있고 볼링 같은 연기가 있는 거예요. 오. 볼링 같은 연기는 하나의 톤을 잡고 묵직하게 계속 나가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세 잡고 제대로 던져서 한 번의 스트라이크로 관객을 완전히 사로잡는 스타일의 연기. 이런 연기 있죠. 네. 톤의 변화를 잘 주지 않으면서 묵직하게 해나가는 연기. 그런 대배우들도 있잖아요. 핑퐁은 일단 공도 가볍고요. 속사포처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사 구사력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다 변화무쌍하잖아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될 때 이 영화에서의 티모시 샬라메가 잘하는 건 핑퐁 같은 연기를 잘한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뭐든지 되고 싶어하고 끝까지 가고 싶어하는데 사실은 하찮은 사람이에요. 이 양자 사이에서의 괴리를 연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탁구채 들고 이 홍보 사진 찍을 때 씩 웃는 표정만 봐도 이놈 사기꾼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연기를 해내는 방식이라든가. 핑퐁 같은 연기 너무 좋다. 네, 너무 맞는 표현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경기를 볼 때 뭐 많은 게 있지만 네. 예를 들어 뭐 야구 딱 쳤을 때 넘어가면 으아하잖아요. 근데 탁구는 예를 들어 공격이 성공했을 때보다 왔다 갔다 하는 그 호흡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근데 그런 게 영화에서 계속 보입니다, 맞아요. 진짜. 네. 게다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일단 본인이 직접 탁구를 배웠잖아요. 네. 선수들한테 훈련을 받으면서 뭐 무릎이나 손목이 다 나갈 정도로 뭐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 연습을 해서 대부분의 장면을 대역 없이 직접 오. 소화를 했다고 하죠. 근데 그게 또 왜 탁구냐? 캐릭터의 성격과 탁구가 가진 성격이 닮아서 그런 것도 너무 맞고 이 사프티 감독이 원래부터 어렸을 때 유대인 어른들이 집에 와서 매일 집에 있는 탁구대에서 탁구를 했대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라서 이제 탁구를 좋아했는데 아내분이 총괄 제작자이기도 한 분인데 이 아내가 어느 날 2018년에 책을 사온 거예요. 마티 리스만의 1974년에 나온 자서전을. 체구도 그렇고 모든 게 티모시 샬라메한테 딱 맞겠다 해서 아예 영화를 쓸 때부터 티모시 샬라메를 염두에 두고 썼고 약간 캐릭터에게 어떤 좀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더 눈을 작아 보이게 만들고 싶었대요. 이게 눈이 너무 크면 그 속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약간 네. 작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시력을 교정하는 그런 두꺼운 렌즈를 끼고 계속 연기를 시켜서 실제 배우가 시력 저하를 일시적으로 겪었다고 하고 그리고 피부가 엄청 나빠 보이게 나쁘게 나와요. 보이죠. 맞아요, 막 맞아요. 여드름 자국, 수도 자국 같은 흉터 같은 거를 일부러 분장으로 만든 건데 이 영화에 오랜만에 기네스 펠트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진심으로 같이 연기하면서 피부가 왜 이렇게 상했냐고 좋은 피부과 소개해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디테일이 진짜 많은 영화긴 해요. 네. 그 처음에 기네스 펠트한테 전화할 때 씬에 제가 놀란 게 연기 너무 잘해. 그 장면 너무 침대 좋아. 위에 서서 전화하잖아요. 야, 저 양아치 같은 놈 저거.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그 나이 차이를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웬만한 그 간이 아니면 와, 배짱이 아니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그 연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네, 네, 연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서의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배우가 아니지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배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입을 무기로 끌고 가게 되잖아요. 본인이 살아내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이나 상황 속에 관객들이 보면서 이입하게 해서 네, 동조하게. 내 편으로 만들고 같이 끌고 가는 방식의 연기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관객의 시선을 계속 밀어내는 연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차가운 블랙 코미디 같아서 이 영화의 유머는 저 하찮은 인간, 저렇게 능력은 있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 해서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모면하면서 살아가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인간? 답이 없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악인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인간을 약간 거리를 두고서 유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리감에서 발생하는 건데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돈으로 연기를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장면 한 10분 정도 가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내내 관객 입장에서 보면 계속 비웃거나 한심하거나 관객 입장에서 우월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연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영화의 마지막을 보고 나면 그래도 그 옆에 가서 서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연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관객과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밀당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의 연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샬라메가 얼마나 사실 연기 폭도 넓고 또 무엇보다도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 연기는 기술이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한 거잖아요.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 없을 텐데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훈련된 제대로 그런 배우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홍보도 가는 데마다 그 후디랑 점퍼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셀럽들한테도 입히고 실제로 나중에 팝업 스토어도 열고 거기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한 거예요. 게다가 이 영화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나오죠.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힙합 아티스트지만 처음으로 영화에서 연기를 했는데 그분도 본인 그 골프 왕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 마티 스프림 캡슐 컬렉션을 출시를 해서 엄청 히트를 쳤죠. 근데 그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약간 좀 김이 좀 샌 느낌도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기준에서 너무 본다면 늦게. 영화의 정점에서 네. 뒤에서 지금 개봉하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이제 아카데미에서 주목을 받은 네. 작품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굉장히 컸고요. 얼마나 잘했길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제 기대보다도 더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연기적으로.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방송, 파야켜라는 방송이 있는데 올해 아카데미에서는 과연 누가 받을 것이냐 네. 예측하는 방송을 하는데 그때 올해 나무주연상을 예측하면서 이 5편의 영화에 출연한 5명의 배우 중에서 사실은 4편밖에 못 보고 한 편을 못 봤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마티 스프림을 제가 못 봤거든요. 네. 그 당시에 한국에서 볼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고 이 상황에서 예측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측을 제가 마이클 B 조던이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제 픽을 고르거든요. 네. 역시 거기서도 이제 마이클 B 조던이라고 했거든요. 전제를 달았는데 혹시 마티 스프림을 보면 최소한 나의 픽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그때 말을 했는데 오, 보고 나서 어땠어요? 지금 바꾸고 싶어요. 정말요? 마이클 와. B 조던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5 중에서의 최고의 연기는 적어도 마틴 스프림의 이 티모시 샬라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티모시 샬라메가 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평가를 내는 사람은 너무 좋을 것 트로피 같아요. 하나 제작해서 주죠. 제 생각엔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받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약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길을 비슷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 미소년으로 시작해서. 디카프리오도 이제 19살, 20살 때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길버트 그레이프에서의 아주 뛰어난 연기거든요. 비슷한 나이에 콜미 바이 어 네임으로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올랐잖아요. 네. 디카프리오도 그렇게 해서 굉장한 스타가 되고 그 20대에 탄탄한 또 꽃미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토탈 이클립스 같은 굉장히 센 영화의 배역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내는 그런 타입이었단 말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무슨 본존 애놀 같은 영화를 보면 네, 이터 그러니까 식인을 하는 사람으로 막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돈 룩업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짧고 하지만 아주 이상한 엉뚱한 배역을 맡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선택을 해나가는지 보여주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 디카프리오를 따라가는데 디카프리오 하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카데미와의 악연이 있잖아요. 길고 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디카프리오보다는 훨씬 더 적은 나이에 받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때 티모시 샬라메가 아카데미 시즌에 약간 실언도 하고 사람들한테 문매도 맞고 이러면서 네. 마티 슈프림이 빈손으로 돌아갔잖아요. 사실은 관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관련 없죠. 예. 네, 투표 시기랑 이렇게 맞춰보면 네. 그 이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연결지어서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놀림감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무슨 영상만 올라오면 발레 오페라 얘기하고 막 좀 너무 안타깝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닉스가 우승했을 때 티모시 샬라메가 아카데미 상 받은 것보다 더 기쁘다고 본인이 후보에 처음 오른 지 8년밖에 안 됐지만 닉스가 우승한 건 53년 만이니까 이제 정말 오래 기다렸다 더 기쁘다 사람들이 뭐 잘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티모시 샬라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에 3번이나 후보 올랐어요. 30살 이제 된 사람이. 어쨌든 그런 티모시 샬라메가 정말 일약 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면서 역대 3번째로 어린 나이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첫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는 작품이 바로 Call Me By Your Name이죠. 와, 이것도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여기 책 네. 가져왔는데 또 책을 원작으로 하는 아름다운 소년 그 자체? 네. 네, 소년스러움. 네. 어떻게 보면 첫사랑 영화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콜미 바이 어 네임 보면서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를 사실상 제대로 처음 인식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본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스텔라에 나왔잖아요. 그 매튜 맥커너의 아들로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서야 이제 큰 배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영화에서 보면서 사람 자체도 샤방샤방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짙게 연기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처음 사랑을 겪게 된 소년의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너무 잘 묘사를 하는데 애초에 이 영화를 만든 루카 구아다니노는 특히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햇빛을 만끽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 어떻게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아니, 근데 이 굉장히 영화가- 멋있다. 이 영화를 보면 실제로 햇빛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고 그리고 극 중에서 등장할 때 이 소년이 사실은 1980년대가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두 사람은 또 동성애자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타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는 사랑의 이야기로 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그리고 정말 햇살이 가득 축복을 한 그런 사랑 이야기로 그렸어요. 아, 진짜 그거 영화만 봐도 비타민 D가 충전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햇살 샬라메 가득한 영화. 네. 그 샬람의 어머니 역할 그분이 큰 획을 그었어요 제가 봤을 때. 왜요? 그 멘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 그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이 엄마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뭔가 되게 일반적인 부모의 느낌이 아니라 포용해주는 따뜻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어쩌면 그 영화의 어떤 그 맥락을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엄마도 너무 훌륭하고 아버지. 아빠도 너무 훌륭해서 아빠도 그렇죠.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냐 그러면 이런 아버지 되고 싶고 정말 최상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지지하거나 서포트해 주는 것들 보면 후반부에 정말 감동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때 티모시 샬라메가 20살이고 그 다음에 상대 배우인 아미 해머가 29살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는 9살 차이고 영화에서는 7살 차이예요. 네. 17살, 24살로 나오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상대방인 올리버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미 아마 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자친구가 있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걸 욕망하고 어떤 거를 좋아하고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예를 들면 밑에서 기다리든 말든 혼자서 막 잠을 잔다거나 음식도 계란 요리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먹으니까 더 주려고 그러니까 나는 딱 여기까지만 먹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자른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올리버가 이전에 엘리오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아마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올리버랑 사랑을 하게 된 엘리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둘 사이에서 이 능숙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너무 그동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왜 미리 신호를 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시간을 오래 허비했잖아요. 라고 엘리오가 얘기하니까 올리버가 뭐라고 그러면 사실 신호를 줬어. 네가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뭐 질투나 애타는 마음이나 사랑의 초입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미스터리고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생겨나는 오해나 이런 것들을 이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구 경기를 하다 극 중에서 보게 되면 올리버가 이렇게 터칭을 해요. 사실은 터칭하는 것도 신호를 준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모르죠. 이 첫사랑인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도 마음이 움직였거든. 끌렸는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한테 정확하게 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이 사람을 부모 앞에서 헐뜯어요. 레이터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만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헐뜯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자기가 마음에 두게 있는 올리버라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밤에 굉장히 진한 춤을 추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면 또 자기가 굉장히 마음속에서 싱숭생숭하잖아요. 다음 날이 되면 일부러 부모님하고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랑 어제 거의 잘 뻔했다라는 얘기를 떠벌리듯이 얘기해요. 들으라고 하는 거지 올리버 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소년의 굉장히 간절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같은 걸 연기적으로 또 너무 잘 소화하죠. 또 하나는 여름이고 햇살 가득하고 또 이 루카 구아다니노 영화다 보니까 남자들이 보통 우통을 벗고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샬라메가 운동 안에서 너무 좋아요. 벌크업 안에서. 네, 요즘 전문적인 트레이너가 붙고 노력하고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보기 좋은 굉장히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노력이 들어가지만 얼핏 생각하면 그러니까 남자가 보기에도 보호 본능을 일으키고 또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적인 이 뭐라고 그럴까요? 궁합이나 조합 같은 걸 보면 나이가 한참 많은 그 여자 선배 배우들하고 연기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 아까 그 영화에서 귀네스 펠트로. 그렇죠. 그다음에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프랜시스 맥더먼드. 네. 이거 보면 나이도 그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수십 살 더 많은 선배들하고 너무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소년 같은 느낌,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느낌, 뭔가 물리적으로 위압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이 영화에서 특히 좋았던 굉장한 어떤 그런 강점들이 있고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사실은 가만 보면 오른쪽 어깨에 파리가 앉아 있어요. 현장에서 통제 못 하잖아, 파리를. 거기 파리가 파리가 있구나. 어깨에 앉아가지고 계속 움직이니까 사실은 좀 처음 볼 때 그 파리만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이 장면 3번 찍었다고 하거든요. 은유를 넣은 거 세번 아니에요? 찍었대요? 3번 찍었대. 이 긴 장면을 3번을 찍었는데 3번을 찍을 때 또 이제 구아다니노가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번 다 완벽하게 다르게 연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 한 사람의 능력과 감정과 이것만으로 그거 자체를
지배한 장면이죠. 아 이거는 성공했다. 왜냐면은 저는 파리 못 봤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 굉장한 명장면이죠. 저는 이거 뭐 티모시 샬라메가 무슨 1930몇 년 이후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뭐 남우주연상 후보 올랐다. 남우주연상.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제가 꼭 같이 언급하고 싶은 게 사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담당한 작가가 제임스 아이보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걸로 각색상을 받았어요. 오. 근데 가장 그 많이 각색상을 수상했을 때 아카데미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부문을 통틀어서 최고령 수상자였어요. 오. 제임스 아이보리는 1928년생이시고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88세, 89세 나이에 이 각본을 집필했다는 뜻이에요. 와. 근데 생각해보면 Call Me By Your Name은 정말 젊은 영화고 그러니까. 첫사랑에 관한 영화고 청춘의 그 푸릇푸릇함을 담은 영화인데 80대 후반의 감성으로 이 극본 작업을 했다는 게 영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뭐 감이 떨어진다, 감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이런 젊은 영화에 시나리오를 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느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본인이 뜨거웠던 순간들, 뭐 막 마음 태웠던 순간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제임스 아이보리는 사실 8, 90년대에 이제 굉장한 그런 코스튬 드라마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전망조공방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한 획을 그었던 감독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데 이 영화에서 이제 뛰어난 각색을 했죠. 이 영화를 포함한 루카 구아다니노 영화의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 같은 게 있다면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즐기자 같은 영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젊음이 풋풋하고 인간의 욕망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이 숨쉬는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뿐만 아니고 영화사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시마 나기사의 마지막 유작도 너무나 완벽한 10대의 사무라이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사무라이 청년을 향한 사무라이 집단 사이에서 이 완벽한 아름다움에 끌린 내분 같은 걸 그린 영화이거든요. 고아토라는 작품인데. 그리고 또 영화사에 남는 스페인의 너무 유명한 감독이 루이스 부뉴엘이 만든 그 작품에서도 역시 이런 욕망이 들끓는 것을 마지막 유작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어떤 굉장히 뜨겁게 혹은 실패하든 뭐 마음이 끓이든 했던 일들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 얘기 하나 얹자면 네네. 아마 엘리오는 여기서 굉장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일종의 도파민 체계랑 굉장히 관련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극대화되는 이유가 도파민이 언제 터지느냐 이걸 봤을 때 도파민은 전혀 예측 못하던 이 갭을 넘어서서 왔을 때 그 직전에 터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박이 네, 엄청나게 터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엘리오가 아예 어떠한 기반도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라면은 도파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측 불가능성은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기대감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안 되는 거거든요. 엘리오는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훨씬 더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또 애달픈 첫사랑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이 소설을 읽으면 그 안드레 에츠만의 그해 여름 손님 이 소설을 읽으면 진짜 이 기대감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기대감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옆방에서 들어와서 문을 닫는 소리, 발자국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도파민을 폭주시키겠어요. 맞아요.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나 때문에 지금 나왔나? 네, 이 발자국 내려오려고 소리가 이런 어디로 것들. 향할까? 그치. 내 방으로 올까? 아니면 어디 테라스로 나갈까? 이게 막 진짜 도파민 폭발이죠. 정말 대단한 영화 아닌가. Call Me By Your Name으로 티모시가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을 때 같은 해에 이번에는 그 여우주연상 후보로 셜사 셜사 로넌이 올랐었죠. 같은 해에 본인도 주연을 맡았던 레이디버드가 개봉을 했기 때문인데 레이디버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셜사 로넌과 티모시 샬라메가 주인공을 맡았고 이 둘은 나중에 또 작은 아시들에서 다시 재회를 하기도 실제로 두 하고요. 사람은 굉장히 친하다고 하죠. 네. 이것 또한 정말 이런 10대 청소년이 있을 것 같은 청춘의 얼굴을 너무 잘
보여준 영화였죠. 이 레이디버드가 원래는 이름이 크리스틴인데 본인 자기를 스스로가 계속 싫었어. 레이디버드라고 불러달라고 계속 이름 앞에다가 레이디버드라고 붙이고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카톨릭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엄마랑도 맨날 티격태격하고 오빠랑도 사이 안 좋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계속 영화 내내 이거 핑크색 깁스한 장면 그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떻게든 이 둥지를 떠나겠다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 그 세크라멘토를 정말로 떠날 때가 됐을 때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세크라멘토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제 또 명장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티모시 샬라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근데 약간 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의 네, 그런 너무 연기를 매력적인 또 약간 홍대 오빠 같은 밴드 멤버로 네. 나오죠. 그 사람의 분위기나 외모나 이런 것은 상대방이 보기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근데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하고 속으로 좀 뒤틀려 있기도 한 것 같은 그런 인물을 이제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하는데 영화가 어떻게 연출을 했냐면 자동차 본네트 위에 올라 앉아 있어요. 올라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과시적인 행동이에요. 거기다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꼭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에서 책이 읽혀지는지도 알 수 없이나 그리고 또 쳐다볼 때도 그윽한 눈으로 이렇게 유혹하듯이 쳐다봐요. 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떨면서 와서 시얼샤 로넌이 대화하면서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연기는 사실은 그 장면이 요구하는 배우에 대한 확실한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쥐어주는 연기인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같고 이라크 전에도 반대하고 자본주의에도 반대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음모론 같은 거에 심취해 있기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얄팍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을 사실은 티모시 샬라메가 겉으로 번드르르한 모습과 그 뒤에서의 어떤 그런 공허함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의 연기를 통해서 거기서 그 여자가 막 공연 너무 잘 봤어 너네 밴드 어쩌고 했는데 이제 그게 프랑스어로 된 이름이잖아요. 벌써 이 밴드 이름을 프랑스어로 지었다는 것 자체도 그쵸. 막 엄청 폼나잖아요. 그래서 여자애가 막 이렇게 설레어하면서 다음에 또 뭐 하면 보러 갈게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일하는 그 알바하는 곳에 보스가 나와가지고 야 너 플러팅하라고 내가 너 돈 주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하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나지막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독립영화계의 신예 라이징 스타에서 이제는 감독들이 서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배우가 됐는데 그레타 거윅 감독과 만나서 고전의 명작을 새롭게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은 아시들을 찍게 됐죠. 한 2년 뒤에 나오게 됐는데 사실 작은 아시들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전에도 6차례 정도 영화화 됐었는데 이 그레타 거윅 버전이 가장 모던하게 또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티모시는 이 네 자매 이웃에 살고 있는 소년 역할을 맡았고 극 중에서 시얼사 로넌이 맡았던 그 조에게 계속 좋아하다가 막 고백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 진짜. 네, 아주 섬세하게 어떤 소년의 사랑과 아픔, 상실 이런 거를 잘 장난기 있게 또 표현을 했죠. 사람들이 이 초기 단계에서 특히 이제 이 배우가 막 스타덤에 올라서 막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시작할 때 바랬던 어떤 그런 인물상이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작은 아시들에 나오는 로린가 하는 인물일 텐데 4명의 자매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엄마까지 5명의 여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실 텐데 근데 거기에서 이웃집에 살면서 이 자매들과 제대로 접점을 가지고 우정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2명하고는 이제 사랑의 관계로 얽히는 삼각관계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다정하고 영화 속에서 외모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방식과 말투까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가장 대중들이 바라는 티모시 샬라메의 모습이 이런 것에 가까운 게 아니었나 초반에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저는 이 영화 하면 떠오르는 그 최고의 이 샬라메의 연기가 있다면 고백하는 장면, 네. 벌판에서 이건 또 레이디버드에서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의 사람이죠. 본인은 너무 절박한데 상대방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상황에서 막 울 것 같다가 분노하다가 체념해서 돌아서기도 하고 무기력한 모습까지 거기서 굉장히 격정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이제 실패할 걸 알면서 고백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사실은 감정적인 몰입도가 굉장하죠. 그러니까요. 사실 막 그냥
고백했는데 안 먹혔으니까 막 쿨한 척 하거나 막 센 척 할 수 있는데 그쵸, 그게 그쵸. 아니라 막 아니야 너도 모르는 거야 너도 날 좋아하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약간 매달리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체념하면서 고백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했다가 예를 들면 거부당하면 너무 초라해지니까 고백 막 한 다음에 라고 할 줄 알았지. 예를 들면 이런 거 하잖아요. 비겁하게. 많잖아요. 뭐 좋아해. 그러니까 남친으로든 남사친으로든 최상의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이죠. 8월 1일 저녁 6시 홈피드 센터 한화에서 열리는 라플 위클리 무비 살롱 영화 오디세이 프리뷰 특강. 저희 3MC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영화 오디세이 예습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이 라플 위클리 최초 첫 번째 공식 팬 미러빈 만큼 강의 후 사인회도 준비돼 있답니다. 닥친 여러분 한 분 한 분 꼭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유튜브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세요. 2020년대가 됐고요. 거장 감독들이 먼저 일하자고 찾는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웨스 앤더슨과 함께 프렌치 디스패치에 출연을 하게 되죠. 진솔한 후기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좀 많이 피곤한 관계로 네. 바로 잠들어요. 수틀리면 바로 잡니다. 근데 수가 틀렸구나. 이거 이동진 형님 5점 줬겠구나. 네. 진짜 맞아요? 정말 센스가 아니 4개 반.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서 이 영화 진짜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약간 그 낮은 어떤 이 아니야 약간 그런 이 건 없어요. 급에 대한 좀 약간 아쉬움과 이걸 내가 소화할 수 없다니 솔직히 이제 좀 잠에 들었고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깼어요. 나와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오지?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무언가가 얼마 안 잤네. 들어가서 실눈을 뜨고 잤네. 얼마 안 네. 잤네. 거기서 깜짝 놀래갖고 깨서 잠깐만 이거 내가 생각하던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자다가 감지하는 근데 실눈 뜨고 자는 거. 약간 그 스파이더 센서처럼 그리고 좀 보다가 이러다 보니까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더라고요. 티모시 샬라메도 심지어는 누드가 나오고. 그쵸.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도 약간 티모시 샬라메 좀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영화 안에서. 저도 사실 막 그거를 여정을 따라가면서 봐야지 영화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게 옴니버스다 보니까 막 재미 붙이고 봐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다 본 것만으로도 다 봤다. 그냥 완주했다라는 거에 그냥 만족하게 되는. 영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재미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떤 것은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서 내가 그 인물이 되는 것처럼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살게 만드는 그런 재미를 주는 아주 대중적인 영화들도 네. 있고 어떤 영화는 이입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영화들도 있죠. 이 영화가 사실 그런 스타일의 영화이기도 하고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영화는 이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서 아서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앙리라는 어떤 가상의 도시에서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미국 잡지지만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잡지를 50년 동안 자기의 모든 돈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50년간의 길이는 특집 부고 기사가 담겨 있는 마지막 페가노를 만드는 과정과 기사들 이 구조예요. 이러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죠. 내가 말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네.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되게 재밌게 듣고 그래요? 네, 네. 영화를 봤던 사람은 이게 벌써 재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있죠. 세상에 프렌치 디스패치 같은 영화는 없어요. 일단 이런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루라기 그건 왜 그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가 있다 일단 가정하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해서 따로. 화장실 뒤로 나와. 계속 의문이 왜 그랬던 거지? 네. 근데 2부에 이제 그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 영화를 만든 웨스 앤더슨 영화를 보면 연기하는 방식이 하나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연기할 수가 없고요. 이 세계에서는 정확하게 웨스 앤더슨식 연기만 통용돼요. 왜냐하면 사실상 배우를 약간 장기판의 말처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배우들에 대한 비하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배우를 사용하는 혹은 배우를 활용하고 배우를 초대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역할을 주는 거니까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 입장에서 이 굉장히 샬라메가 똑똑한 어떤 말을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프렌치 디스패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독이 움직이는 제어판에 버튼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웨스 앤더슨의 많은 영화들이 그렇듯이 정확하게 카메라가 정면을 잡을 때는 정각으로 앞을 딱 하면 카메라를 바라본 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옆을 바라보고 얘기할 때는 이제 고개를 정확하게 90도로 딱 꺾어요. 카메라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도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는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법은 없고요. 이렇게 직각으로 가거든요. 인물의 동선 같은 것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처럼
사실상 움직이는 방식, 표정하는 방식, 대사를 쓰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웨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의 스타일 그대로 녹아서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감독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얼굴이 되고 말이 되는 그런 어떤 연기를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해낸 그런 스타일의 연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연기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예술 영화에서 탄탄하게 쌓은 커리어를 이번에는 대중적으로 펼쳐놓은 SF 블록버스터에 진출을 하게 된 작품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드니 빌레브의 듄입니다. 감독님도 네. 좋아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폴 아트레이데스로 인류의 운명을 책임진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 메시아 역할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티모시 샬라메가 하게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듄 2편에서의 카타르시스였어요. 오히려. 1편을 딱 보고 아, 얘가 비리비리하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저거 듄에서 연기 하나 저거 이거 좀 걱정된다 했는데 2편에서 샤우팅하는 걸 딱 보고 와, 위압감이 느껴져서 그러니까요. 얘가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였어? 와, 2 보고 완전 매료됐죠, 저는. 그 메시아 편에서는 이제 3편에서는 더 완전히 이제 영웅이 돼서 힘을 손에 넣은 어떤 뭐 비극, 욕망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또 최종장이기도 하고. 차편 아마 더 어떻게 어둡겠죠. 원작도 그랬었고 애초에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작자 자체가 듀이 무슨 얘기냐라고 물었을 때 농담식으로 메시아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1편에 등장하는 굉장히 번듯한 청년처럼 보이는 기품이 흐르는 청년처럼 보였던 이 폴 아트레이데스가 2편에서는 어떤 자기 힘에 도취되는 것 같은 그러면서 뭔가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면 3편은 더 들어가겠죠. 이런 측면에서 종교적으로까지도 어떤 네,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 아마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특히 이제 어떤 그런 강력한 무거운 그리고 어두운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그런 연기를 3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되죠. 사실 듄이라는 영화는 솔직히 한 편 이상의 라플리클리를 써야 돼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과학적으로도. 특히 그렇겠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영화인데 네. 과학 얘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하면 힘들어. 너무 많아서. 모래벌레 나오죠? 네. 네, 요거 되게 좀 판타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생각보다 과학적이다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생명체가 모래 속을 헤엄치는 거잖아요. 네. 진짜 모래 속을 헤엄치는 동물이 있어요. 도루묵도마뱀이라는 애가 있어요. 도루묵도마뱀. 네,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헤엄치는 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헤엄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얘 별명이 샌드피쉬 도마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놀라면요 0.5초 만에 10cm를 뚫고 들어가요. 다이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파닥파닥거리는 물고기를 잡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구나. 너무 빠르고 이러면 이미 절로 가서 수영 중. 평상시에는 모래 위에서 움직이다가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놀라면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국 조지아 공대에서 X선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실제로 도마뱀이 지나가는 순간에 그 도마뱀의 주변 모래가 잠깐 액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래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고체 아니에요? 모래 당연히 고체죠. 우리가 고체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리학에서 모래를 입상물질로 정의를 해요. 입상물질. 입상물질. 고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인데 얘가 이제 평소에는 단단한 고체처럼 보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액체처럼 흐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재료공학 분야에서는. 그래서 요거가 실제로 모래벌레가 이 사막에서 헤엄을 치면서 다닌다는 거, 지하를 다닌다라는 게 SF적인 상상력이 가미되긴 했지만 실제로 가능한 과학적인 일이다. 요거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듄이 이제 2021년, 2024년, 2027년 이렇게 1, 2, 3편이 나올 거고 그 사이에 2022년에 또다시 대담한 또 예상 밖의 파격적인 도전을 하는 게 아까 언급하신 본즈 앤 올이에요. 블록버스터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는 흥행도 하고 대중성도 잡았는데도 아주 특이한 캐릭터를 맡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하고 손을 잡았죠. 이거는 영화가 아마 예측을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식인이라는 이 약간 힌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고편도 그렇고. 그냥 로맨스 영화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모르고 보신 분들은 아마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좀. 그러니까 로맨스 영화인데 이게 여주인공과 지금 티모시 샬라메가 둘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식인에 대한 충동이 있는데 그 연기를 참 잘했죠. 그리고 이게 연기를 조금만 잘못하면 되게 이상한 영화, 그냥 엽기적인 영화로 끝날 수 있는데
뭐 연출도 잘 했겠고 또 두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너무 인상적인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 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거 그 감정이 Call Me By Your Name이었다면 너무 사랑해서 너를 내가 아예 먹여주고 다 싶은 먹어버리고 싶어 이게 또 이 본제 노래 감정인 거죠. 본제놀은 이제 영화에 아예 경고하는 것 같은 대놓고 무시무시한 장면이 초반에 들어가 있고요. 관객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끔찍한 장면에서 너덜너덜해진 심정으로 이불을 보게 되죠.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순수하고 순정 100%인 사랑 영화예요. 순해요. 네, 너무나 순해보고 단 하나 사람을 먹을 뿐이야. 사람을 먹는 사람들일 뿐이지 너무너무 순정적인 그런 어떤 사랑 영화라고 볼 수 있고 너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영화에서 예를 들면 집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집을 떠나면서 시작해서 수많은 집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둘만의 집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안식처가 아니었어. 그럼 최후의 집은 어딜까라고 하면 내 몸이 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자기를 주고 싶잖아요. 하나가 되고 싶잖아요. 그 하나가 되는 일치하는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식인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영화에서 두 가지 이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화두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괴물이다라는 자각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혼자다라는 자각이에요. 이 두 가지가 너무 힘든데 초반에는 이게 힘들어요. 내가 사람을 먹어야 살 수 있다니 너무 끔찍하잖아. 근데 뒤에 가면 이게 더 힘들어요. 이 양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숭고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블록버스터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파격적인 도전을 했다면 네. 바로 다음에 이제 아주 유쾌하고 밝은 변신을 했죠. 원카. 어허. 본격적으로 또 뮤지컬 영화에 도전한 거기도 하고 이게 뮤지컬 판타지 영화죠. 이렇게 윌리 원카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건데 여기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캐릭터가 됐죠. 사실은 뭐 조니 데비 연기했던 이 윌리 원카의 이제 약간 좀 나이든 버전 무섭기도 하면서 약간 독특한 느낌? 근데 그때랑은 다르게 약간 꿈을 일치하는 순수한 청년 원카의 모습을 딱 표현했잖아요. 네. 아 너무 밝고 너무 명랑하고 힐링이 되고 아름다운 동화. 근데 이제 또 영화를 좀 보다 보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독특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이요? 이 초콜릿이 향 정신성 네. 약물이 아닐까? 먹는 사람 기분이 또 바로 바뀌죠. 초콜릿이 할 수 있는 영향이 네. 약간의 어떤 그 있지만 벗어난다. 뭔가 과하다. 조금 더 과하다. 네. 그리고 권력자가 실제로 이걸로 사람을 조종하잖아요. 그런 것들 약간 이걸 의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전면에 내세운 뮤지컬 영화 같지만 네. 이 안에서는 이런 약간 다른 감정을 가지고 보게 되면 좀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대로 자기가 뭐가 매력적인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걸 정확하게 연기한 그런 연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티모시 샬라메 자체가 약간 고전적으로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클래식하죠. 네. 오전 왕자님 아니에요? 네. 헨리 5세 역할했던 더 킹이라는 시대극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완전 왕으로 나오잖아요. 뭔가 약간 내가 디디고 선 시공간하고는 조금 다른 곳에 있는 아, 맞아. 그런 느낌으로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외모나 스타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네. 좀 그렇게 화려한 원카 스타일에다가 이제 모자를 쓰고 촬영을 하나 했는데 네, 이것도 약간 화려한데. 네. 어떻게 반응이 그거 약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거 이제 반응이 괜찮으면은 고전적인 스타일이에요. 저도. 지금 이 옷도 네. 이것도 일부러 약간 좀 원카 스타일. 예쁜 옷 입고 온 거잖아요. 갖고 있는 옷 중에. 이건 펑카 스타일 아니에요? 윌리 뻥카. 밀리 원카. 원카도 2가 내년에 개봉하죠. 그러니까 뭐 티모시 샬라메는 내년에 2편의 영화가 개봉하는 건데 원카 2도 기대되고요. 올 가을에 넷플릭스에서 리얼리티 쇼를 또 공개를 하더라고요. 원카스 골든 티켓이라고 네. 12명의 참여자들이 그걸 따기 위해서? 서바이벌을 하는 초콜릿 만드는 거. 네, 그 공장 안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런 도전을 통해서 서바이벌을 하는 건데 그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는데 그 트레일러의 나레이션을 담당한 목소리가 1980년대에 나왔던 그 옛날. 윌리 원카 앤 더 초콜릿 팩토리라는 영화에서 진 와일더라는 배우가 그 원카 역할을 했었는데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진 와일더의 목소리를 AI로 다시 만들어서 그분이 나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약간 아직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서 댓글은 그 AI로 생성한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는 댓글들도 좀 있더라고요. 다른 원카들도 좀 있는데 아직. 그리고 또 조금 상위에 있던 댓글 중 하나 재밌었던 게
이거는 가족 친화적인 오징어 게임 같다. 그렇죠.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실제 초콜릿 공장 안에서 한 명씩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이겠네요. 이제 좀 최근작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네요. 밥 딜런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컴플리트 언노운. 이걸로 또 한 번 두 번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되죠. 뭐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하모니카 불고 이거를 다 본인이 했잖아요. 사운드 트랙에서 밥 딜런의 노래를 40곡을 직접 녹음했대요. 본인이 제작자로 직접 나서기도 했고요. 프로듀서로. 그러니까 제 작품에 대한 어떤 본인 스스로의 어떤 책임감도 굉장했을 거고요. 근데 특히 그게 전기 영화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사한다든지 관찰한다든지 뭐 기에 해당하는 어떤 연기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실존 인물이니까. 네, 밥 딜런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알고 누군지를 아니까 얼굴을. 그러니까 일단 밥 딜런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외모가 비슷하거나 목소리가 비슷하거나 행동이 비슷하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기 영화가 너무 유명한 그 배우가 전기 영화에 들어와 버리면 세상이 다 아는 스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밥 딜런이라고 아무리 나와도 무슨 소리야. 티모시 샬라메잖아. 콜미 바이오 네임이잖아. 듀운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반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그 장면이 정말 굉장하거든요. 장면 전체 연출도 훌륭한데 거기서 노래를 Song to Woody라는 노래를 부를 때 또 노래를 심지어 영화에서 보통 노래를 부르면 끊거나 일부만 보여주거나 하는데 노래를 전곡을 다 불러요. 그 장면에 정말 밥 딜런으로 보이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21살 때 이때 밥 딜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컴플리트 언노운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로는 티모시 샬라메지가 아니고 밥 딜런이지 하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초장부터 그런 우리를 전환을- 딱 그 렌즈를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 그런 경험을 비슷하게 한 게 최근에 한 2번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가 엘비스거든요. 엘비스에서 오스틴 버틀러가 나오는 거 보면 선 굵은 미남인 그 엘비스 프레슬리 얼굴은 아니란 말이에요. 초반에 오스틴 버틀러가 나오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로 안 보여요. 더군다나 이제 첫 무대에 오르기 전에 사시나무 떨듯 막 긴장감에 떨어요. 그러다가 무대에 딱 올라가서 제대로 엉덩이 흔들기 시작하고 제대로 노래 부르는 순간 진짜 엘비스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오스틴 버틀러는 무조건 끝까지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에서도 Song to Woody 이후에는 밥 딜런으로 보이거든요. 별거 아닌데 너무 밥 딜런 같다고 제가 생각하는 장면이 팬들이 막 이제 밥 딜런을 알아보고 자동차를 막 함께 뛰어오면서 여성 팬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순간에 이제 팬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뒷자리에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서 앞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짧은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만 봐도 너무 밥 딜런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티모시 샬라메가 얼마나 이런 전기 영화로서의 배역을 살려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죠. 밥 딜런 스스로도 캐스팅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하고 또 밥 딜런의 매니저도 촬영장까지 와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랑 안 비슷한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지지도 받았고 얼마나 그 세대 사람들이 훈수를 많이 뒀겠어요. 그럼요. 밥 딜런은 이래야 돼. 밥 딜런은 이랬어. 그래서 그런 잔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과의 밥 딜런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휘둘리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밥 딜런 입장에서는 네. 잠깐만 내 전기 영화인데 누가 나온다고? 티모시 샬라메입니다. 콜.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좋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 예를 들어 이동진의 전기 영화가 나와요. 근데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해. 네. 빨간 안경 끼고. 너무 좋죠. 근데 일단 인종적으로 안 맞잖아. 네. 사실은 밥 딜런에 관한 훌륭한 전기 영화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군다나 이거 힘들잖아요. 기타 쳐야지, 하모니카 배워야지, 뭐 등등 이렇게까지 했을까라 생각했는데 약간 밥 딜런에게서 자기를 본 것 같아요. 티모시 샬라메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초반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일종의 민중가요를 부르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회성이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의 저항을 이끌어내는 그런 가사를 쓴 가수로서 유명했단 말이에요. 밥 딜런이. 그러다가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면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이탈되어서 전기 기타를 가지고 나오고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었잖아요. 이 속에서 자기를 본 것 같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이제 극 중에서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다른 어떤 포크 가수한테 밖에 나가면 나의 서로 다른 200가지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모두 다 내가 그쪽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고 하니까 그 200명이 원치 않은 누군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 이제 캐리 그란트라는 사람인데 캐리 그란트가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캐리 그란트가 되고 싶어 한다. 심지어는 나도 되고 싶다. 라고 캐리 그란트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배우로서 너무 유명해지고 이 사람의 어떤 아이콘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잡히게 되면 아니 내가 연기를 하는데 아니 그건 캐리 그란트가 아니야 라고 팬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나도 캐리 그란트가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극찬이긴 하네요. 야, 나 진짜 성공했다는 뜻이잖아. 모두가 궤도가 되고 싶어 한다. 그게 나야? 나도 아직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는 나조차 나를 제대로 연기할 수가 없는 너무 커져버렸구나. 네, 사람들의 어떤 고정적인 이미지라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티모시 샬라메하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연기가 다양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근데 아직도 이건 티모시 샬라메가 아니잖아. 이건 안 어울리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영화적 항변 같다는 거죠. 티모시 샬라메가 처음으로 목소리 연기에 도전을 해서 애니메이션이 이제 개봉을 하는데 2027년에 Not Alone이라는 제목의 일루미네이션 제작의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티모시 샬라메가 목소리를 한 주인공 남자는 로켓 메카닉이에요. 로켓 정비공 같은. 근데 식물성 연료를 기반으로 한 로켓을 처음으로 이제 런칭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우주 식물학자로 오는 여자와 함께 눈이 맞는 거예요. 그 여자 역할은 이제 셀레나 고메즈가 목소리 연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남자의 집에 외계의 생명체 3명이 날아들어요. 그래서 그 3명을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까 뭐 이러는 내용이래요. 걔네들도 약간 미니언즈 같은 애들인가? 그쵸. 딱 좀 조그맣고 약간 미니언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이 배경음악이 데이빗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 그 명곡이 쫙 배경음악으로 깔리더라고요. 스페이스 오디티는 영화에 진짜 많이 나오는 곡이에요. 특히 이런 우주 관련된 영화 나올 때 그래서 사실 티모시 씨는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는구나. 뭐 뮤지컬도 했지, 음악도 연주했지, 이제는 보이스 액팅까지, 애니메이션까지 하는구나. 오늘 정말 섬세한 청춘의 얼굴로 시작해서 이제는 대감독들이 먼저 찾는 또 대배우가 된 매력둥이 티모시 샬라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콘텐츠 여러 정보들 더보기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플러스 앱에 들어가시면 뭐 평론가, 기자, 작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라이프 플러스가 항상 새로운 콘텐츠들을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니까요. 앱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재밌으셨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